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길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귀성 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새벽 5시에서 6시쯤 시작해 정오 전후 절정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저녁 8시에서 9시 이후에야 혼잡이 풀릴 거로 예측했습니다. 예상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까지 7시간, 광주까지 5시간 반, 강릉까지 4시간 반이 소요될 거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 예상 교통량은 500만 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 대가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귀성길에는 초미세먼지와 짙은 안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지속하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등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진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며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9도로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가운데 첫날인 어제가 인천국제공항의 총 출입국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출국장에는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긴 줄이 이어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닷새간의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오전부터 북적입니다. 대만 가오슝으로 가는데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요. 연휴를 맞아 이용객들이 평소보다 몰릴 거란 생각에 서둘러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도 있습니다. 여행 너무 오랜만에 가서 너무 설레요. 오늘 공항 유독 많이 붐빌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했어요.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이용객은 122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0만 4천 명입니다. 어제 출입국 여객 수는 23만 9천여 명이 넘어 연휴 기간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혼잡도는 이전보다는 덜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여객 분담률이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만 도착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건은 이 터미널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공사 측은 4,5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여객이 증가한 이 터미널에 셔틀버스도 증편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용객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성묘객 산불 가운데 20%는 설 연휴에 집중됐습니다. 올해는 극한 건조에 고온까지 더해져 위험성이 더 큽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산불이 돌풍을 타고 수평으로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마치 성남 파도가 덮치듯 거대한 불의 장벽이 숲을 삼키는 듯합니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인데 건조한 날씨에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산불은 설 연휴 기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진 가운데 설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휴일까지 이른 봄 날씨에 달하는 고온이 가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이 불씨만 닿으면 큰 산불로 번지는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설 연휴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인데 메마른 날씨에 산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묘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것도 산불 위험을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10년 사이 발생한 산불 중 성묘객 실화가 73건에 달했는데 그중 20.5%가 설 연휴 기간에 집중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성묘객들의 쓰레기 소각이나 묘지 주변 소각, 입산자 흡연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은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성묘객 실화의 20%가 설 연휴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삼가고 올해 전국 강수량이 예년의 20%대에 머무는 가운데 포항과 울산 등 영남 지방은 비나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설 연휴 기간 제주도와 동해안 등 일부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단비 효과는 크지 않겠다며 당분간 산림 주변에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앞으로 108일 뒤 6월 3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승패는 수도권과 부산의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후보군은 넘치는 반면 야권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조국, 한동훈 등 중량급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지방 권력 재편뿐 아니라 향후 정치 지형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새로운 인재,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지방선거 승리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정당 출마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선거구에선 이미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최대 승부처는 서울, 경기, 부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시장직을 탈환하겠다고 벼르며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등 현역 의원에 더해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가 없지만 현역인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최다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는 여권에선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 김병주, 양기대, 추미애, 한준호 등 전현직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물 기근이 심한데 원외 인사인 심재철, 원유철 전 의원 정도가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민주당에선 박재호, 전재수 등 전현직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있고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시장과 박수영, 서병수, 주진우, 조경태 등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에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구는 4곳이지만 현역 의원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가 있을 수 있고 당선 무효형 판결 등이 더해지면 최대 10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 대표는 지역의 발이 묶이는 지자체장보단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한 전 대표 역시 원내 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3인 또는 4인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밝히겠습니다. 제가 좋은 정치하겠다는 말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죠. 그런데 진심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 제안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될지도 관심을 끕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과 민생경제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달 법여권을 뒤흔든 뉴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였습니다. 3주의 공방 끝에 결국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지만 정치권에서 합당은 과거에도 빈번했는데요.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세력 재편을 위해 뭉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위기 속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며 대통합 민주신당 창당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어내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개혁 진영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넉 달 뒤 열린 대선 결과는 정동영 후보의 참패. 정권은 10년 만에 다시 보수 진영에 넘어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이 안철수계와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박근혜 정부에 맞서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지방선거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이어진 재보궐선거에선 완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나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합당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탄핵을 기점으로 뭉치고 쪼개지길 반복했는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중도 우파 세력을 아울러 미래통합당으로 재편했지만 계파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총선 참패를 맞았습니다. 과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합당으로 이어진 드문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대선 때 민주당과 연대했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당선됐습니다. 합당은 세력 결집과 선거 승리를 노린 정치적 승부수지만 성공을 담보하진 못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명분과 리더십, 유권자 신뢰 확보에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명절이나 선거철에는 거리마다 다양한 정당이 내건 현수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부 정당 현수막이 혐오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붙었습니다. 특검 수용 촉구 같은 각 정당이 명절 밥상에 올리려는 정치적 구호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은 과도한 정당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개인을 비방한다든지 못마땅하고 너무 그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혐오나 허위 비방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 지역, 종교 등에 관한 차별적 내용을 광고물 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정당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에서 예외됐던 규정을 삭제해 일반 광고물처럼 규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오 표현까지도 우리가 존중할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민주당 우군인 법력권 정당들에 막혀 3달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 등이 담긴 정당 현수막 근절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정당 활동의 자유마저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만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봉쇄 형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러한 오히려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나고 인지도도 높고 돈도 많은 거대 양당과 달리 소수 정당에게 정당 현수막은 대중에게 목소리를 전할 귀중한 수단이라는 건데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선전의 효과를 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지금처럼 정당 현수막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건 과거의 민주당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을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정교한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찰은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구속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선거 공천 로비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전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며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대화 녹음이 공개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김경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결국 한 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어진 끝에 1억 공천원금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엇갈린 진술을 내놨지만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적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보좌관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경찰은 양파 껍질처럼 잇따라 불거진 김 전 시의원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다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황금 PC에 저장된 120여 개 녹취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 최소 7명 언급돼 이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되기 때문입니다. 또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에서 여러 사업을 따냈다는 논란까지 경찰이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추가 혐의까지 입증해 연휴 이후 1억 공천원금 의혹과 함께 송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호소용이었고 병력 투입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관련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의 암약을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이 투입돼 시민들과 충돌했고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고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판쳤다는 주장은 계엄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며 힘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내란을 인정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내란죄를 직접 판단한 두 개 재판부는 모두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며 엄벌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1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해온 지기현 재판부가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씨보다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분노로 몰아넣었고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를 위협했던 겁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법률가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지능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점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의해 실행된 구조적 문제란 겁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수법에 있어서도 전두환 세력보다 악질적이라고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는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제2수사단을 통해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는 등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범행을 모의해 국민을 속였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비극적인 역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 1심 선고를 받던 앞선 순간들, 김경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996년 8월 26일 12.12 쿠데타와 5.18 학살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1심 결론을 앞두고 하나회의 쌍두마차였던 두 사람은 손을 잠깐 맞잡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의 선고 내내 허리를 고추 세우고 듣던 전 씨는 막바지에 이르자 눈을 감았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등장해 시선을 깔던 노 전 대통령은 주문 직전엔 양쪽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전 씨는 사형이 언도되자 감았던 눈을 번쩍 떴고 선고가 마무리되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전두환 피고인 사형, 노태우 피고인 징역 22년 6월이라는 재판장의 준엄한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두 전직 대통령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전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노 전 대통령 등을 두드렸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에게는 축하를 건네고 가족과 측근을 향해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등 보스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22년 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정작 TV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형 결과를 전달받고 담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해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중계가 국격과 국민 단합에 해를 끼친다며 선고에 불참했습니다. 결과를 전해 듣고는 항소해봤자 의미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아주 실망하시죠, 뭐. 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망하셨는지. 그 다스나 그 삼성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거죠. 반복되는 역사의 대열에 이름을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을 마친 뒤 어떤 표정으로 남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지척에 있었던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밝힌 행적과 남은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행적은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행적은 김 씨가 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해당 성형외과 의사를 조사해 계엄 당일 김 씨 행적을 확인했지만 김 씨가 계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가 계엄을 논의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나 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전후해서 김 씨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챙긴 정황은 있지만 김 씨가 직접 계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내 처도 모른다고 했다는 진술과 계엄 이후 김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전 대통령과 싸웠다는 진술은 특검의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특검은 다만 김 씨의 사법 리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이 같은 결론을 내놨지만 이른바 V0로 불리며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씨가 계엄을 전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물밑에서 기획한 인물로 2명이 주목받았습니다. 실세였던 김용현 전 장관과 비선의 실세였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용현 전 장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청와대 이전 사업을 주도하며 언론 인터뷰에 브리핑 질의응답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국민의 어떤 관심사다 보니까 저한테 한 수백 통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윤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조했습니다. 충암파 논란과 계엄 준비설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터졌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김 전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군 출신 민간인을 공관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7년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일 때 함께 근무했던 육사 세기수 후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5년 전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석 달 전부터 22차례 국방부 장관 공관을 드나들며 김 전 장관을 등에 업고 현직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기밀을 받는 비선 권력을 쥐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정보사령부 병력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포고령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계엄 이후 후속 조치를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실세와 비선의 두 핵심 인물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방부가 헌법 존중 TF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12.3 계엄과 관련한 장군과 영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군 30명이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개월간 국방부에 이어 헌법 존중 TF가 조사한 현역 군인은 24개 부대 860여 명. 이 가운데 114명을 수사 의뢰했고 48명은 징계가 끝났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서 불기소된 인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며 신상 필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가겠습니다. 징계 절차가 완료된 35명 가운데 장군 12명과 대령 4명은 파면, 장군 4명은 해임과 강등, 장군 14명과 대령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런 중징계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29명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항고한 겁니다. 특히 허위 조작된 공소장 등을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김현태 전 707 단장은 파면 뒤 보수 진영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방부 징계 결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국방부와 징계자 사이 소송전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헌법 존중 TF는 종료됐지만
조사본부에 설치된 내란 전담 수사본부가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징계와 불복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스피가 5,500선에 안착하며 올해에만 30%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앞세운 우리 증시의 상승 랠리, 연휴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까요?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에도 코스피는 거침없이 질주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장중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뒤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5,000피에 안착했습니다. 보통 증시자금이 빠져나가는 설 연휴 직전에도 장중 5,583포인트까지 오르며 6,000선에 다가섰습니다. 종가로 따져봐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과 비교해 무려 30% 급등했습니다. 상승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18만 전자, SK하이닉스도 장중 90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한 달 상승률은 각각 32%, 19%에 달합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두 종목이 뛰어오르면서 지수도 동반 상승한 겁니다. 앞서가던 코스피를 바라보기만 했던 코스닥 지수도 4년 만에 1000스닥에 올라섰습니다. 올해 상승률은 20%. 최근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3000스닥 정책 기대감에 한때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와 같은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한 10% 내외 정도의 그런 저성가주, 부실기업주, 동전주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제고하고 견고한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과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맞물리며 당분간 뚜렷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가 너무 좋고요. 개인주분들은 오르면 쫓아가지는 않는데 밀리면 사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도 너무 풍부하니까. 다만 일주일 사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3차례나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수출이 호황이고 증시는 불장인데 우리 경제골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고용과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은 올해 경기를, 청년 고용은 나아가 국가 미래까지 좌우할 사안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친 지난달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34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청년 실업률은 6.8%로 4.1%인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력 선호와 제조업 부진, 인구 감소에 청년 고용률 하락은 21개월째 이어졌지만 특히 지난달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보여 경각심을 줬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영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 대학 졸업 직후 노동시장 진입을 못하면 계속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경제 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면 역시 그런 잃어버린 세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요. 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건설 경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런 건설 경기 부진은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건설 부진이 아니었다면 1%의 턱걸이한 연간 경제 성장률은 2.4%가 됐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4만 명으로 건설업 고용을 상징하는 200만 명이 깨졌습니다. 건설 분야는 서민층의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악화 속 자본시장 호황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면 결국 소비 위축이나 아니면 신용위험 표면화 등을 통해서 성장률 자체를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정부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양극화를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청년 고용과 건설 분야가 성장 회복을 좌우할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지만 반려동물 보험, 이른바 펫보험 가입률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월 들어가는 보험료 부담 때문인데요. 보험업계가 무료 건강검진과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펫보험 문턱 낮추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6살 난 비숑 보미를 키우는 김영은 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후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반려동물 보험, 펫보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여왔던 가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보험료 할인도 그렇고 보장도 그렇고 내일부터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도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펫보험에 가입하면 30일 후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무료 건강검진을 거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 사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심으로써 또 원래는 모르고 있었던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점, 그 점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동물 등록을 한 경우 또는 다둥이 견주에게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며 펫보험 유치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시 행동교정 훈련비나 벌금, 피해자 보상금을 지원하는 특약도 제공하는 등 보장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입률이 늘고는 있지만 가입률이 약 2%대에 불과해 전체 인구의 30%인 1,546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KB금융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지난 2018년 0.1%였던 것에 비하면 그동안 급속히 증가했지만 아직도 2% 수준이어서 스웨덴의 40%, 일본의 20%에 비하면 미흡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자주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진료비 부담이 돼서 병원을 잘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을 가지시면 아무래도 병원을 좀 자주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지난해 KB금융의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펫보험 가입자들은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들쑥날쑥인 점을 들어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펫보험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답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해를 넘긴 표준수가제 논의를 빨리 마무리지어 올해 안에는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펫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YTN 류한홍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운 선수가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가운 선수의 통통 튀는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살 3개월, 최가운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메달 딴 지 이틀인지 하루인지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꿈 같고 너무 행복하고 실감이 안 나서 지금 일단 잘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긴박했던 2차 시기 출전 철회 상황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안 된다. 너 지금 상태가 걸을 수도 없으니까 DNS를 하자. 그래서 그때 DNS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이 악물고 걸어보자 하고 걸으면서 다리가 조금 나아져서 그때 다시 직전에 DNS를 좀 철회를 하게 됐어요. 스노보드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힘이 되어준 아빠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면서 정말 싸우고 아빠랑 그만둘 뻔한 적도 많았지만 아빠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아빠가 같이 와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밀라노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물었더니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국 가서 맛있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 빨리 먹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가서는 친구들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파자마 파티 하기로 해서 그때 좀 축제 좀 하고 싶어요. 좀. 종목 지원에 대한 평소 생각도 털어놨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하프파이프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는 것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파이프여서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지역에는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목표를 묻자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보다 더 잘 타는 스노우보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더 완벽하게 기술 좀 완성도 높이고 싶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는 좀 시합을 많이 뛰면서 긴장하는 거 좀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고 묻자 당찬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원래 겁이 어릴 때부터 없는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승부욕이 겁을 이기는 것 같아요. 승부욕이 너무 세서 제가 언니 오빠랑 자라오면서 승부욕이 많이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겁보다는 그런 게 더 세서 그런 것 같아요. YTN 김도문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인공지능 기상예보 모델을 공개한 가운데 이것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연속으로 짚어봅니다. 어제는 긍정적 측면을 살폈는데 오늘은 반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짜로 공개된 AI 날씨 예보, 정말 비용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개방.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AI 예보 모델이 공개되면서 연구의 문턱은 분명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AI 예보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식, 이를 구동하는 계산 환경까지 특정 기업의 기술 위에 놓여 있습니다. AI 예보 모델을 활용할수록 기술 의존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종의 그 AI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 플랫폼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어느 부분은 계속 닫아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AI 예보 연구의 기준과 방향이 자칫 특정 기업의 기술 생태계에 맞춰 굳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기관들 역시 해외 AI 예보 모델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성능과 한계를 분석해 자체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지 이 오픈소스 모델 혹은 오픈소스 툴들을 가져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툴들의 약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최적화된 예보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픈소스 AI 예보 모델을 단기적인 성능 향상이나 검증 수단으로 활용하되 핵심 역량은 국내 기술로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AI 예보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참고해서 무엇을 우리 기술로 남길지, 나아가 새롭게 만들어갈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미세먼지 공습을 피해가긴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서쪽 지역은 짙은 안개에 이슬비까지 내리는 상황인데요. 가시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고 이슬비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습니다. 귀성객들은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 지역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또 한 차례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더욱 탁해지겠는데요. 다행히 저녁부터 청정한 북서풍이 유입되며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산불이 비상입니다.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성묘시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1도, 대전은 4.1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는 1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울산 19도, 포항은 17도까지 올라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설날 당일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